네, 그럼 EQE 350 플러스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크푸르트 외곽에 있는 지금 나츠막한 지금 산악 도로를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날씨가 굳습니다. 지금 눈, 비 막 섞여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제대로 조금 성능을 경험해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차량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런 주행, 하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이 이 EQE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215kW, 그러니까 출력, 마력으로 좀 환산을 해보자면은 한 288마력, 290마력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 마력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출시가 되는 시점에 아마 공개가 될 것 같고요. 한 이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차량을 주행하는데 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차량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조금 무겁긴 합니다. 지금 옵션 사양에 따라서 사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거의 2.3톤에서 2.6톤까지 차량의 무게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무게가 사실 이 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EQS와도 무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엔트리급의 옵션을 가장 적게 넣은,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만 하더라도 EQS와 EQE 간의 무게 차이가 한 50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만큼 차량이 무겁다는 뜻도 되겠지만 EQS와 비교할 때는 이제 덩치가, 아무래도 차량의 길이가 좀 짧다 보니까 이런 짧은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은 더 민첩한 움직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더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EQS를 사실 조금 국내에서 좀 짧게 시승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법 좀 와인딩 로드를 주행을 하면서 EQS의 이 성능도 잠깐 한번 느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차량이 좀 무겁다 보니까 확실히 차량이 좀 언더스티어가 좀 자주 발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금만, 아무래도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높다 보니까 구동력 제어가 조금은 더 컨트롤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거기다가 무게까지 무겁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자주 느낄 수 있었는데, EQ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와인딩 로드에서 주행을 해보면은 차량이 좀 무게 때문에 차량이 좀 밖으로 벗어나려는 이러한 특성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이제 발생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 차량과 이 전기차의 주행의 좀 특성, 이런 것들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이 EQ입니다. 지금은 약간 좀 좁은 차선에 이 마을 안쪽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와, 굉장히 독일의 옛마을스러운 이런 동네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 이제 주행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놓고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비교적 좀 부드럽게 되어 있고, 댐핑 스트로크 역시 굉장히 좀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짧지만 그 2차적인 진동을 굉장히 빠르게 좀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노면 사정이 지금 그렇게 완전히 좋은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옵션으로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되는 모델들은 이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내에는 좀 풀옵션 차량들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거기다가 리어휠 조향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 좁은 도로에서 뭐 유턴을 한다든지 좁은 동네길을 좀 다니면서 주행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죠. 아직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4.5도냐 아니면 10도냐,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두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도를 조향할 수 있는, 뒷바퀴를 10도까지 조향할 수 있는 이 조향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한 10.7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후륜 조향 시스템이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회전 방향이 12.7m라고 하는데요. 12.7m면 뭐 일반적인 뭐 E클래스 세단 뭐 이런 것들과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10.2m, 2m 가까이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거의 뭐 소형 해치백의 회전 방향과 거의 동일한 이런 회전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좁은 시내에서 주행할 때 굉장히 좀 편리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조향 담력도 지금 컴포트 모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느슨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주행을 해보셨다면 뭐 그렇게 느슨하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스티어링 각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유격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지금 스티어링 휠을 조향했을 때 차량의 움직임이 뭐 그렇게 예리하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뭐 차량을 조향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WLTP 기준으로 660km를 좀 주행한다고 유럽에서는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아마 주행해보면은 한 500km를 좀 넘는 수치가 국내에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요. EQS도 그랬지만 히트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주행거리가 좀 현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EQS도 좀 그러긴 했습니다. EQS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에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 350km에서 400km까지 주행거리가 낮아지는 것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EQS나 EQE 모두요. 내비게이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상황에 맞춰서 회생제동의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영리하게 이제 설정을 해서 배터리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긴 하지만 왜 히트펌프는 빠졌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프로젝트 매니저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들이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앞으로 다음에 아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겠지만 이 주행거리를 더 늘리기 위한 이러한 기능들이 또 기술들이 더 추가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량은 두말할 거 없이 조용합니다.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지금 사실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음이 조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체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EQS 수준과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차음이 잘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저속으로 아마 시내를 주행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 특히나 이제 2열에서의 승차감이 굉장히 좀 편안할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좀 노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이 무겁기 때문에 한계가 조금은 더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빨리 느껴지니까요.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나중에 좀 주행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거는 확실히 EQS보다는 주행할 때 좀 민첩함이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요. 거기다 조금 더 즐겁게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EQS냐 EQE냐 좀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분들이라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EQE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물론 좀 작은 것도 있고, 뭐 전기차를 시승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무게중심고도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더 민첩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또 요소가, 그런 점들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회생제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레버를 당겨서 이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계기판 한쪽 끝에 보면은 D, 뭐 마이너스,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D 플러스, D 오토, 요 네 가지 주행 모드를, 회생제동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D 오토 같은 경우에는 도로 상황이라든지 정체 상황,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차량이 알아서 판단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거고요. 이런 점들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회생제동의 이 패드를 조절해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이 회생제동의 감각은 지금 가장 강한 이 회생제동으로 맞춰놔도 운전자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가장 낮은 강도로 놓게 되는 경우에 뭐 국내 차량들 보면은 몸이 굉장히 좀 앞으로 많이 쏠릴 정도로 울컥울컥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을 그냥 고급스럽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몸이 좀 앞으로 쏠리긴 하지만 운전자가 이렇게 불편한 느낌, 뭐 멀미를 심하게 느낄 만한 강도로 제동을 강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은 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제동의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한 260kW까지 이제 강한 회생제동을 발휘를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급속 충전기의 이 충전 효율이 한 뭐 170kW까지도 지금 EQE 같은 경우에 적용되고 있긴 한데, 그만큼 강한 강도로 이제 회생제동이 좀 전력을 이제 회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만 잘 활용을 하셔도 이 배터리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좀 쉬워집니다. 지금 약간 내리막길에서 D-로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속도를 줄여주게 되고요. 한 자리 단위로 속도를 줄이기 전까지 약간 이렇게 회생적인 강도를 조절해서 좀 울렁거림을, 울컥거림을 좀 더 덜 하게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느낄 수가 있네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회생제동도 잘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네요. 지금 회생제동의 강도를 D-까지 해놓은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이 푹 꺼지는 느낌이 납니다. 운전자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EQ2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멘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차후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생산이 될 예정이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배터리를 어디서 공급받는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CATL도 있겠고요. LG 같은 경우, SK온 같은 경우 여러 서플라이어들을 통해서 배터리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게 이러한 서플라이어들에게 받는 배터리를 어떤 차량에 뭐 얼마나 집어넣을지, 얼마나 공급받을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지정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좀 정책인 것 같고요. 브레멘 공장 같은 경우에는 EQ2뿐만 아니라 C클래스도 함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를 이제 같이 생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방식들이 요즘 같은 불확실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전기차만을 생산하는 라인, 아니면 뭐 내연기관만을 생산하는 라인, 이렇게 좀 규정하는 것이 그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의 EQ2 350 플러스 모델 프랑크푸르트 시내 외곽에 있는 도로에서 좀 시승을 해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많이 기대했던 차량이고요. 앞으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어떤 전기차를 국내에서도 선보일까라고 기대가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 BMW라든지 뭐 아우디의 이러한 세단 스타일, 아니면 스포츠백 스타일의 차량들을 시승을 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량들이 조금은 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EQS를 기점으로 해서 EQ2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완성도를 좀 끌어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옵션들이 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EQ2, 이 350 모델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주행 거리라든지 전기차로서의 성능을 좀 확보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Q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QS SUV, 또 EQ2 SUV 같이 전기 SUV 모델들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SUV 모델들도 출시를 할 예정인 더 다양한 모델 라인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뭐 EQ2 같은 경우에도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배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만큼 늘어난 무게를 차량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연기관 차량들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속 주행할 때는 그런 것들이 덜 느껴지긴 하지만 지금처럼 좀 와인딩 코스를 돌아 나갈 때는 이러한 전기차로서의 특성, 이런 아쉬움들이 좀 많이 묻어나게 되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EQ 브랜드의 차량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1세대 모델들이 출시가 된 거고요. 앞으로 뭐 페이스리프트, 풀 모델 체인지를 거치면서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앞서 나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